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국회의원 회관의 더러운 잠, 이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를 합성한 이 그림이 전시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의 이 대응, 이 발언 때문에 또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나에 대한 정치 공세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림에 대한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리위의 제명까지 됐는데 잠시 후 표창원 의원의 운명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AI가 참 심합니다. 그런데 AI가 인체로 감염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WHO가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회원국의 감시, 보고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WHO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AI의 인체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감시와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마거리 첸 WHO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I는 인체에 잘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중국 지역에서 인체에 감염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최순실 씨 측의 자회사 3곳의 대표직을 약속한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포스코의 자회사 3곳의 대표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와 최순실 씨의 특별 사이, 특별 관계 도대체 어떤 사이였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사진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바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 국민, 바른정당 여성 의원들은 모두 표 의원을 비판했지만 민주당 여성들은 침묵을 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표 의원의 그림 전시에 대해서 침묵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될 운명에 처한 표창원 의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대선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완전 국민 경선과 결선 투표 이 두 가지 대선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선 투표 만약에 1등을 한 후보의 지지율이 절반을 넘지 않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패자 부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1등을 뒤져보려 하는 후보할 주자들의 대선 경선 경쟁이 벌써부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사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정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식 첫 풍경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무릎 꿇고 출발했습니다. 일단 잘못한 게 있으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두 분, 유승민, 남경필 지사 두 사람은 동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패러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 앞서 이 학교 경찰관 스쿨폴리스 사건에 대해서도 잘생긴 남자 경찰이 여고에 배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예견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낳은 바 있는데 표창원 의원의 잇따른 구설수 과연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탄핵 심판 결과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저희가 기다려야겠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뭔가를 얘기하는 안철수 전 대표. 뭔가를 얘기한다. 누구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반기문 중도 하차설을 유독 안철수 전 대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중도 하차를 했던 인물 그리고 강한 안풍이 불었던 인물 역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이었는데 나처럼 반 총장도 중도 하차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반 전 총장 측에서는 나 절대로 중도 하차 안 한다. 끝까지 완주한다를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돌직구쇼에 빨라지는 대선식의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특검의 소환에 6차례나 불응을 했던 최순실. 특검이 강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어쩌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체포된 최순실은 또 한 번 체포되는 셈입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3가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기억자의 신문인데요. 최순실 씨를 당황케 한 것은 또 하나의 녹취록과 본인의 자필 메모였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녹취록과 자필 메모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최순실 씨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그 3가지 이야기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출력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특검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승일 전 부장이 공개한 녹취록과 최순실의 자필 포스트잇. 당황한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새로운 녹취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최순실이 이렇게 당황을 했을까요? 그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녹취록이 녹음된 시점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첫 보도가 나온 직후 최순실 씨가 노승일 전 부장에게 전화를 건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지금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반말, 최순실 씨의 전매 특허 반말로 시작하죠. 누가 컴퓨터를 그쪽 책상에 응? 보이스한테 들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유 부장하고 그 타블렛을 우리 블루케이가 사무실에 놔뒀잖아. 거기다가 애를 이거 올려놨다고 할 것 같더라고. 이 XX가 욕설 시작합니다. 그걸 가져다 놓고서 짜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 여기서의 이 XX는 바로 고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거기다 가져다 놓고 짜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다.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 우리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이슈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우리 이제 어떤 법 적용받는 거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승일 전 부장은 일단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급기야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아주 짰다. 수작을 부린 것 같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고 나도 검찰에 구속될지 몰라. 최순실의 정무강박이 여기서 한 번 더 드러나나요? 예측을 정확하게 했군요. 검찰 구속. 여기서 말하는 최순실의 내 태블릿 PC. 노승일 부장은 최순실이 내 태블릿 PC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자기 것이 맞다라고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순실 씨 측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노승일은 통화 녹음 파일에 보면 최 씨가 내 태블릿 PC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자 최 씨 측 변호인은 반문의 의미일 뿐이다. 통화 녹음은 노 부장이 답을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새로운 녹취록이 지금 법원에서 나왔어요. 이 녹취록이 지난번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아주 일부였고요. 거기에 대한 거의 전문을 어저께 있었던 공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최순실 씨의 단어 중에 내 태블릿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최순실 씨는 여태까지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으며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본인 입으로 내 태블릿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증언에 대한 모든 것들의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것이 내 태블릿이냐라고 반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내용을 접했을 때 과연 변호인단의 그러한 의견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2번째로 이게 노승일 부장이 일부러 최순실을 의도적으로 녹취하기 위해서 전화를 유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10월 27일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다급해서 전화를 건 것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처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야 최순실한테 전화 한번 걸어봐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예. 검찰이 아닌 경기도 오산에서 녹취가 이루어졌다라고 노승일 씨가 증언하고 있는 만큼 최순실 씨 논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빙성과 논리적 구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 씨 측의 변호사의 주장은요, 정성희 의원님, 아니다. 그게 내 태블릿 PC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고영태가 JTBC랑 뭔가 짜고서 거기다가 놔놓은 거에 함정이 걸린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최순실이 계속 주장하는 예. 그 논리죠. 모든 것이 그 태블릿 PC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블릿 PC가 이 첫 번째 태블릿 PC가 최순실이라는 그 증거는 많습니다. 우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는 그 PC도 독일에 있었고 최순실이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녔다는 데 증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PC의 아이디 그 계정이 유연으로 돼 있습니다. 유연으로 그 정유라의 계명자 중에 유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스스로 찍은 셀카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도 부족해서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나온 증거가 노승일과 지금 얘기한 대로 최순실의 그 통화 내용 과정에서 예. 태블릿 PC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우리는 한국말에는 반문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더더욱이나 아이패드도 아니고 이렇게 태블릿이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로 봐서 본인 것이 이제 맞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과 최순실의 측의 어떤 그 변호 전략이라고 하면은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든 상실시키라는 예. 그런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그런 부분에 주력하면서 그 반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최순실 씨 변호인의 해명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부분인지 나옵니다. 만약에 자기 PC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당황할 리가 없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우리 이제 어떤 법 적용받는 거야? 자기 PC가 아니라면 법 적용을 걱정하고 검찰 구속을 걱정할 턱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지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내셨다. 박성규 대변인 어렵게 모셨는데 인수위 출입하면서 저랑 대변인과 기자로서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 말이에요. 그때 인수위 대변인까지만 하시고 예.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안 가신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수에서.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이 예. 저 태블릿 PC 내 거 아니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무의미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의미하죠.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방송하면서도 그러네요. 언제까지 우리가 최순실 씨 입에서 나오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얘기를 나눠야 하는지. 예. 이제는 증거 자료들이 제출이 되고 그 증거에 따라서 또 기소가 되고 검찰의 수사 과정을 이제 지켜보는 것이 맞을 텐데 예.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해요. 지금 노승일 씨나 사실은 고영태 씨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문제의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고영태, 노승일 두 사람의 최순실에 대한 반감에서 반감, 배신.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은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양자 노승일, 고영태 그리고 최순실 이 3자 사이에 그 얽힌 얘기들이나 지금 나오는 얘기들 사이에는 뭐 개인적인 감정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본인들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제가 좀 주의 깊게 지금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저께 노승일 시기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거짓 진술을 했다. 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답변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답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내가 얘기하는 대로 청와대로 그대로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예. 내가 신경 쓰면서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주목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개인의 문제보다도 청와대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좀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는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데 안종범 수석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코치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종범 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분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 그 뒤에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부분들에서 조언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우리가 누구든지 상상하지만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죠. 늘 궁금했던 예. 게 있는데 우리 박성기 전 대변인에게 인수위 대변인까지 하셨잖아요. 네네. 그 뒤로는 현재 청와대 인사와는 딱 발길을 끊으셨는데 같이 그때 대변하셨던 조윤선 전 대변인이 지금 뭐 구속된 거 보시면서
아, 좀 다행이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이야 내가 그때 나도 몰랐는데 뭐 이런 좀 당혹감을 느끼셨습니까? 다행이다 얘기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예. 사실은 안타깝죠. 안타깝다. 그리고 안타까움 넘어서 죄스럽죠. 죄스럽다. 왜냐하면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노력을 해서 출범시킨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어떻게 제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 몰랐습니까? 최순실에 대해. 몰랐고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때도. 궁금증들은 많이 좀 풀리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때 기자들이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 대통령에게 바른 말하는 참모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아니 그런 말 해도 돼요라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그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구조가 있었고 결국엔 그게 오늘까지 이른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이 칼럼 노승일 전 부장이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까지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메모장이었습니까? 5장 포스트잇을 공개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안종범 전 수석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노승일 씨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 이 양반이 전국적으로 정말 손을 안 뻗친 곳이 없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양반입니까? 네, 최순실 씨가. 예. 네. 노 부장이 공개한 메모를 보면 무주, 대구, 인천, 하남, 세종 이렇게 5개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 메모장 나오고 나오네요. 있죠. 네. 그리고 주 산하기관 뭐 예산표, 공모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고 포스코 스포츠단 그 창설 계획안 이런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 그 협회 연맹을 만들라는 지시도 내렸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최 씨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또 반발을 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당신이 갖고 있느냐 불법적으로 한마디로 이것을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뒀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가져왔다면 이건 증거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군요. 그렇죠. 최 씨나 최 씨 그 변호인들 주변 사람들은 항상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최 씨 자필이고 WK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최 씨가 직접 적어서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항변을 했고요. 실제 그 뭐 서명을 확인해 보면 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 얘기 자체는 최 씨가 당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서인데다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예. 재판부는 이거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 포스트잇에 무엇인가가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게 어제까지의 그 재판 내용입니다. 새로운 녹취록과 노승일이 새롭게 공개한 이 메모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항변을 했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아니요. 예. 국가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국정농단이죠. 국가를 위해서 일할 그 자격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예, 그리고 이 태블릿 PC에 대한 거는 참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박상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본질이 뭐냐. 정호성 전 비서관이요. 이 파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 태블릿 PC가 의미가 있는 건 거기에 있는 파일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건건히 지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파일을 내가 다 준 게 맞다. 그럼 그게 태블릿 PC에 있든지 무슨 딴 PC에 있든지 간에 그 파일 자체가 정호성이 최순실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에 대한 그 논쟁은 끝난 거죠. 예. 그 끝난 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오전 중에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영장도 발부받았는데 영장 묵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48시간 동안 강제로 구인해서 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 카드를 특검이 과연 오늘 몇 시에 꺼내들지 저희 돌직구쇼도 지금 중계차를 대기해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 여사, 최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금기였다.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그 최 얘기하면 안 돼. 금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왜 어떻게 금기였는지 정성희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이 말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어저께 법정에서 그 한 말입니다. 예.
정동춘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의 천거로 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 올랐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이렇게 그 대기업한테 얻은 돈으로 이루어진 K스포츠 재단에서 지금도 그 직원 급여로만 3억 원이 따박따박 나가고 있고 아직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뭐 차량도 그대로 쓰고 있고 이건 다시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박 대통령한테 최순실, 최여사라고 그랬죠. 최순실 얘기를 하는 거는 안종범이 금기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이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순실을 모른다. 최순실을 모른다. 최순실을 모른다. 존재를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증거, 이 얘기를 보면은 최 여사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금기라는 얘기까지 알고 있었다면은 최순실을 뭐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안종범의 그동안의 증언이 이제 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이 뭐냐면은 안수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 대응하는 거, 이렇게 대응 문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술하라는 거. 대응 문건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노승일이 한 노승일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이종철, 정경 이종철도 받았고, 자기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른 척 하라, 위증하라 하는 그 대응 문건이죠. 그것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청와대로부터 대응 문건을 받았다는 안종범을 거예요. 통해서 내려왔다는 것인데, 그 대응 문건은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의 집에서 나온 서류에도 있었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도해드린 대로 휴대전화 죽이기, 휴대전화 전자레인지에 눌려서 죽이기, 굽기, 그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근데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조직적으로 지금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한테 입막음용으로 내려왔다는 거. 우리 아까 박성규 전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그것이 조직적으로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을 지시한 정황인데요.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떤 총지휘에 안종범 수석이 법률 지식도 없는데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병우 수석이 이걸 총지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최순실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기사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언뜻 꺼내셨는데 김병민 의원님, 안종범 전 수석이 이 사건이 불거지자 노승일 부장 등에게 문건을 하나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건 안에는 검찰 조사 가서 모른다, 상관없다, 아니다 라고 진술하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는 겁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건넨 그 문건, 네.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이 건넸다라고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좌관이 누군지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요. 이게 저는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여러 가지 갈래의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죄질이 나쁜 게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있을 때 깔끔하게 시인하고 국민께 사과를 한 다음에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권력의 힘으로 누르려고 했다는 것. 이게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에 의해서 대응 문건이 전달됐고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그러고 검찰에 출두해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됩니다. 허위 진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거짓 진술을 했느냐. 노승일 부장 우리가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잘하는데 시원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검찰에서 진술하게 되면 내 진술 내용이 검찰을 통해 갖고 청와대로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을 못 믿었다는 거죠? 검찰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청와대에 직보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로서 한 단계 더 나오는 것. 롯데에 돈을 돌려주게 되는 그 정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검찰이 롯데를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알았다는 거라면 청와대에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인사가 누군 거냐.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 턱이 없는 거고 특검의 수사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모든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마지막 남은 단 한 사람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하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까지 밝혀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은 과연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국정농단을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고 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잠시 후에 해주시고요.
이 청와대 대응 문건 관련해서 좀 한번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이 이른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대응하라라고 문건을 줬다는 것은 지금 팩트고 그 문건대로 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거고 노승일 전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내가 검찰에서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내가 한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될 거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 내용 맞죠? 이게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데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그 수석의 보좌관은 행정관이에요. 예. 뭐 개인이 데리고 다니는 비서가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인 거고, 자, 대응 문건은 한 3가지 정도가 지금까지 나왔어요. 맨 처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 이제 찍혀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메인 대응 문건인 거죠. 차례대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뭐 휴대폰을 이제 휴대폰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뭐 구워라, 뭐 이런 실무적인 대응 문건. 강에 빠뜨려라 이런 거. 세 번째가 요거죠. 여기 이제 WK하고 이제 각종 재단 사람들에 대해서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행동 강령에 대한 지침 같은 거. 검찰에 가서 모른다로 진술하라. 첫 번째 기조하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안종범 전 수석은 조금 불쌍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다 배달하는 딜리버리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연결되는 거는 어제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이야기하고 노승일 부장의 이야기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처음에 이제 당신 왜 위증했냐? 청와대가 무서워가지고, 위증보다 청와대가 무서워가지고 했고, 안종범 수석이 특검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 걱정 말아라고 했는데, 예. 안종범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이 특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특검을 컨트롤하는 거는 다른 사람인 거고, 안종범 전 수석은 보면은 문건 전달, 그리고 특검 컨트롤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달, 모든 걸 이제 전달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는 심부름꾼이다. 거죠.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결국은 쭉 올라가는 거는 배후에 있는 분은 한 분으로 음. 지목이 되는 거죠. 박성규 전 대변인 오늘 잘 모셨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계셨으니까 만약에 언론이나 아니면 상대 정적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 청와대나 정부나 뭐 기관 입장에서는 거짓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라라는 대응 문건을 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는 사실과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폭로를 하는 사람에게 입막음을 하려는 대응 문건을 내려보낸다. 지난 청와대 대변인 하실 때 이런 일 있었습니까? 이런 일은 일 자체가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상식 밖의 대응 문건이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대응 문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우병수석이요?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증거 인멸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수다.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없죠. 거의 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그 관련 계통에 있는 분들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를 얘기하자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히 우병수석을 조사 안 하면 안 되는 단계에 있고요. 박 대변인께서는 이거 대응 문건의 배후에 우병수석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정황상 그렇다고 본 거죠. 예. 왜냐하면 자 보세요. 특검이 검찰 수사 포함해가지고 지금 시작된 이후 17명이 구속이 됐어요. 17명이 구속이 되고 국민이 궁금해하던 웬만한 사안들은 지금 다들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특검은 이제 반을 넘어왔죠. 반을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과정에 있어서 특검이 나름대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특검이 뭔가 이번에는 한번 좀 정말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넘어야 될 산이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예. 청와대 관련돼 있는 이 부분.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까 윤태근 실장님 안종범 수석이 좀 안 됐다 그랬는데 저 똑같아요. 안종범 수석 보면은 참 촉망받던 학자가 어떻게 이런 위치까지 왔을까. 예. 그리고 지금 또 저렇게 또 참 수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정말 이끌겠다는 책임 또 저 학문의 분야에서 이랬던 분의 그 몰락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제까지는 거짓을 좀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뭐 안 나왔지만 그 뒤에 있는 얘기 역사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맘먹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젠 진실을 좀 말해야겠다. 그리고 좀 계속 나오는데 안종범 수석이 어디까지 얘기할지를 한번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좀 안 된 거죠.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했건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선택을
다시 또 받은 사람들이 됐건 모두가 다 대통령 핑계밖에 안 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긴 하겠지만은 단 한 사람도 제가 보니까 나타나가지고 대통령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편을 들어주는 사람 없이 다들 자기 살겠다고만 나서고 있거든요. 이것도 큰 슬픔이죠. 인수위를 출입했던 출입기자 입장으로서 제가 네. 그때 청와대에 뭐 주윤선 대변인이나 임창준 대변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성규 대변인이 청와대에 들어갔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순실의 유언장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는 곧 죽을 거라 유언장을 남겨뒀다. 장시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딸 정유라에게 넘겨준다라는 내용이 유언장의 주된 골자라고 합니다. 이모는 곧 죽을 것이니 유언장을 꼭 가져달라.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부탁을 했고 그 유언장의 내용은 모든 재산을 정유라에게 준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산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실장님, 가장 궁금한 건 검찰 출두를 앞뒀던 최순실이 왜 유언장을 썼을까? 아니, 유언장 전에 써놓은 거. 그 이전에 쓴 거다. 예, 근데 이제 개인 집에,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독일에서 조카인, 그때 이제 제일 믿을 수 있는 장시호 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금고 안에 있는 뭐뭐뭐는 이게 챙겨달라라고 했을 때 그 2차 태블릿 PC하고 네. 뭐 청와대 마크가 찍힌 쌀하고 요 유언장 이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첫 보도는 장시호 씨가 유언장 챙겨달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가니까 뭐 유언장은 없더라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제 두 번째 보도는 있었다라고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엇갈리는 것이고 그럼 이제 겹쳐지는 지점은 유언장을 써서 그 금고에 둔 거는 맞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장시호 씨가 챙겼느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챙겼느냐 또 장시호 씨는 최순실 측에 줬다는 것이고 최순실 씨는 받은 바가 없다는 건데 근데 제3의 인물이 챙겼다고 할지라도 최순실 측에 줬겠죠. 예. 그거를 만약에 들고 있고 뭐가 있으면은 드러났을 건데 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언장 의미는 뭐냐면은 유언장에 그 모든 재산을 딸 정유라에게 준다고 유언장을 쓴 것은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최순실의 정정상 당연한 건데요. 이제 검찰이 특검이 관심을 가졌던 대목은 그 유언장에 나와 있을지도 모를 최순실의 재산 목록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재산에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으로 인한 어떤 재산이 들어 있으면은 이제 같이 같은 주머니, 같은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찾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이제 막연하게 최순실이 유언장을 이제 평소에 작성을 해놓고 있었던 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불어날지 모르니까 적시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디에 뭐 설립하고 나도 내 재산이 두려워. 얼마나 많아질지 몰라. 예, 아까 우리가 포스트에게 그 메모장에도 봤지만 어디에 뭐 세우고 세종시에 뭐 세우고 거의 전국의 지도를 놓고서 스포츠센터 건립을 이제 주도를 하면서 급기야 태릉 선수촌까지 고용 태릉 없애려고 했다가 예 그렇게 부산이 됐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동물적인 예. 뭔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 에미넌 스피릿 있었던 것 같아요. 스피릿이 어떤 동물입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이에나입니까? 그 기업가 정부한테 우리가 예. 요구하는 그런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돈 되는 곳을 다 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재산이 물어날지 모르고 그런 걸로 정유라를 통해서 스타를 만들어서 그런 걸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막연하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순실 씨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심에서 대통령의 의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 의상실을 곳곳에서 최순실이 운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비밀 의상실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걸까? 구투표 기자가 그 비밀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13년부터 이달 초까지 최순실 씨는 3번에 걸쳐 비밀 의상실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의상실 임대 계약은 모두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의상실은 의상실 직원 A씨가 직접 임대를, 두 번째와 세 번째 의상실은 각각 고영태 씨와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의상실 관계자들은 최순실 씨가 하나부터 10까지 보안을 강조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곳은 박 대통령의 옷을 만들던 임 씨의 개인 의상실입니다. 임 씨는 직원 동료들에게도 자신이 대통령의 옷을 만든다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2차례나 의상실을 옮긴 데는 평소 직원을 함부로 대했던 최 씨의 행실 탓에
그만둔 직원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설이 9만 원 정도 되죠. 돈 벌지도 되지만 아마 월급 많이 줘도 실패. 실시대가 설계 해가지고 자충들이만 아직 헷갈려. 그래서 한번 잡어.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차명폰을 여러 대 썼던 최순실 씨. 자신의 존재를 은밀히 감춘 채 국정을 농단했지만 비밀 의상실 직원들에게는 갑질하는 비선실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특교입니다. 그래서 비밀 의상실을 운영할 수 있었군요. 최순실 씨와 관련된 3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 전시했던 더러운 잠,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풍자 그림,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여성 혐오로 번진 더러운 잠 논란. 표창원의 무리수, 여론의 문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정치 공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 주장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3가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무리수였나? 무리수였다. 첫 번째, 뿔난 여성 의원들이 모두 표창원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여성 의원들만 침묵을 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말부터 들어볼까요?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표창원 의원은 의원직 사퇴로 이번 여성모독, 인격 살인 사건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자칫 여성 대통령, 여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성적 대화상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여성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의당의 여성 의원들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바른정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여야 여성 의원들이 모두 표창원 의원을 질타했지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표창원 의원을 1호 영재로 영입했던 문재인 전 대표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문재인 전 대표,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에서 정치인의 주체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정치에서는 품격과 절제가 중요하다. 문 전 대표 빠르게 잘 꾸짖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품격도 없었고 절제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한 셈입니다. 남경필 지사도 한마디 했습니다. 하도 도를 넘어서 언급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인권과 여성에 대한 문제다. 예술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당부한다. 역시 남지사 표창원 행동 품격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다. 당장 국민과 대통령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을 당장의 징계 조치하고 국회도 강력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 최순실의 체포영장 집행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중계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칼럼. 문재인 전 대표도 표 의원이 품격도 떨어졌고 절제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 국민의당, 새누리당, 바른정당의 여성 의원들은 모두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입당으로써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위치, 당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늘 이제 논란이죠.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외설이냐 예술이냐 모독이냐 풍자냐 이 경계를 가른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 이건 무조건 잘못한 거지만 이런 영역은 참으로 말하면서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좀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풍자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지만 이 장소가 국회라는 장소가 조금 적절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동시에 이제 저는 이 풍자라는 영역은 일반인이 아니라 권력자에게서는 무조건 허용돼도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익이든지 간에.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자체도 문제고 장소 자체도 문제다라는 사람.
내용은 문제 없지만 장소가 문제다라는 예. 사람, 둘 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람, 이게 굉장히 그 다양해요, 의견들이. 그래서 여전히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표창원 의원은 세 번째에 속하는군요. 둘 다 문제가 안 된다. 네, 그것도 뭐 자신의 어떤 그게 생각이고 그것이 철학이라면 그것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언급했지만 왜 항상 여성 국회의원, 여성 정치인, 여성 공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렇게 어떤 성적인 부분에 같은 이제 풍자를 하더라도 성적인 코드를 가져와서 풍자를 하느냐, 이것은 남성 그 정치인과 여성 정치인 간의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라는 지적은 꼭 드리고 싶고요. 여성에 대한 성의 모독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예. 있는 측면이 있죠. 저는 이렇게 학원에서 100% 모독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차피 저게 그 19세기 모네가 그린 그 예술을 풍자한 거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여성으로서 여성 모독의 부분이 분명히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제 의견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아니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 징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선거 국면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권력자에 대한 풍자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표창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입장을 내놨는데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라고 하지만 잘못했다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 바른정당 여성 의원들의 조금 전 이 비판 성명 그리고 본인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의 꾸짖음도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본 겁니까?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의 논란이 어저께자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더 증폭시켰고 앞으로는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표창원 의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를 제가 쭉 프린트를 해보니까 한 2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입장문이 나오더라고요. 길게 썼네요. 굉장히 길게 썼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가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쓰냐면요. 저는 예술의 자유를 지키고 보장해 드리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도 제게 예술가들이 해오신 요청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의 다양성으로 나를 비판하는 건 존중하겠지만 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네요. 저는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전적으로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여성을 좀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화화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한 불쾌감을 줄 수 있겠다가 첫 번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떠난 대중들이 보기에 불편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상대방이 여성으로서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건 엄청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표창원 의원의 얘기는 정치인들이나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술의 자유로서 풍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요청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들이 와갖고요. 공당의 대표면서 여성 정치인인 추미애 대표를 가지고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더 사실 성적으로 모욕된 그림들을 혼합을 시켜갖고 자 예술의 자유니까 한번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면 국회에 표창원 의원은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겁니다. 저는 국회라는 공적인 공간에선 당연히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 입장에서 이게 국회라는 공간이 아닌 대중적 장소에서도 누군가에 대한 성적인 모독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좀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표창원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에서는 저는 단 한마디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성적 모욕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논란은 더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의 마지막 부분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고 예술가들의 권리는 보호해야 된다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맞아요. 정치는 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저런 그림을 어디 이제 뭐 길에서 했다는 이유로 저 예술가가 구속이 된다든지 아니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든지 정치는 그걸 막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림이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든 정치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보호를 했다라기보다는 같이 주체를 해서 이걸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라고 하지만은 같이 기획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주선을 해가지고 주최 측으로 이름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전체 기조에 대해서 그거는 표창원 의원이 거기에 대한 비판을 예술의 자유 일반에 대한 억압으로 좀 등치시키는 것은 저는 약간 논리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논리비약이다. 자기를 이제 방어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했던 거 방어는 해야 돼요.
미국에 보면 얘는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레리 플린트라고 예. 허슬러라는 이제 도색 잡지의 이제 발행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보수파의 목사를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국가에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서 변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같은 쓰레기가 예. 보호를 받는 것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앞당기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변호사가 참 이 사람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의에 동참을 해가지고 변호를 하거든요. 형 그것이 표현의 자유인 거지. 레리 플린트하고 같이 그 허슬러 기사를 쓰고 만들고 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칼춤 추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도 잠시 후 얘기를 하겠지만 표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고 문재인 전 대표조차 다시 한번 볼까요? 유감스럽고 민망한 일이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품격 있고 절제없는 행동이다라고 표의원회에서 꾸짖었는데 민주당 여성 의원들 얘기를 좀 여성 논설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당 전 대표도 인정을 하고 급기야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도 이렇게 표의원을 꾸짖었는데 민주당 여성 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속의 이제 정당으로서의 정당원의 정체성이 여성으로의 정체성을 앞선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잘 얘기했지만 추미애 대표를 저런 식으로 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특히나 여성 의원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특히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발된 겁니다. 예. 1번, 3번, 5번. 쭉 들어갔자 또 이번에 선거에서 얘기해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분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그래서 요구하는 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이 관심 가지는 문제에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비례 1번의 홀수를 여성을 주면서 올라갔는데 민주당의 여성 비례 의원들 뭐하냐? 근데 저는 정당으로서의 소속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성 의원들은 특히나 본인이 비례로 가신 분들은 특히나 여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대응할 뭐라 그럴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입 닫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겁하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어떤 표현의 수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 뜨거웠던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나 힐러리 같은 경우도 나체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나체상이 이제 이름도 붙여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해서 이름도 붙여진 나체상이 곳곳에다 만들어서 전시가 됐고요.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도 나체상이 만들어서 전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미국같이 표현의 자유가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도 심하다는 그런 표현을 이고 힐러리 클린턴 상은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했고 트럼프 상은 저렇게 이제 명물이 됐는데 사진도 찍고 하는데 사실 저것도 너무나 좀 보기 흉하다는. 저긴 길거리죠. 예, 길거리인데. 저작거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하고 저 트럼프 상은 팔려나갔고요. 힐러리 클린턴 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표현의 금도와 좀 기준이 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제가 대통령직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표창원 의원의 이 해명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의원회관이 어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비판 성명이 나오자, 비판 반응이 나오자 일부 시민들이 의원회관에 찾아가서 저렇게 그림을 떼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속 정당에서도 인정했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왜 계속 그 그림을 그려놨는 거야? 이 대한민국 정상적입니까? 이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희롱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 여성과 국민을 모욕하고 정의로 하는 행위예요, 이게. 박성규 대변인, 물론 저 남성분이 보수단체 회원인 것으로 그런 것 알려지고 같아요.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 우선 전시장에 들어가서 깨부시고 저렇게 무슨 난동을 부렸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질서는 존중을 해야죠. 질서 속에서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정말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 예, 부수는 모습도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예술 그럴 때 예술의 의미가 뭐죠? 예술은 보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보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는 게 예술이에요. 근데 저 예술과 외설의 구분이 좀 모호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모네 같은 사람의 원본에 나왔을 때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술로 인정된 것은 순수한 그 의미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술로 인정이 된 거예요. 저건 모네가 모욕받은 거죠. 예. 근데 표창원 의원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튀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튀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죠. 네. 심리학 하셨죠. 이른바 본인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는 느낌이 제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도 많이 놀라서 이분과 관련된 기사와 글들을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보다 더한 대접을 받아도 싸다 예. 하는 얘기까지 들어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저분을 부추기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품격과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 게 SNS에다 저 글을 올 것이 아니고 불러서 준엄하게 꾸짖어 줬어야 돼요. 예.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주 질 낮은 그것도 여성의 성을 주제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고 저는 누군가는 표창원 의원을 민주당에서도 좀 강하게 경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아까 튀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좀 심한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는 65세 이상의 정년 선출직은 정년을 좀 제한해야 된다는 65세 이상은 물러나셔라. 예. 예. 그런 얘기했었죠. 사회적 약자입니다. 노인들, 여성들. 그전에는 탄핵 심판 투표가 있을 때 탄핵에 반대할 거로 예상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또 공개를 하면서 또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났었죠. 예. 제가 이분 기억하기에 경찰대 교수하다가 나와가지고 많은 얘기 프로그램도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참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선출직이나 임명직에 자신은 나서지 않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양반 무슨 대장으로 무슨 마음으로 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과거에. 국회의원도 아니고 민간인의 신분인데 예. 참 정치적인 성향이 참 강하구나. 그리고 본인의 현시욕이 참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표창원 씨를 표창원 의원으로 영입할 때 우리 당의 인재 1호다. 이렇게 추켜 세웠는데 페이스북에 저렇게 한마디 올릴 것이 아니라 표 의원 일로 와봐. 내 방으로 와봐.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엄정하게 꾸짖었어야 한다. 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표창원 의원의 이번 돌출 행동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스쿨폴리스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때 표창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아울러 경찰관들에게 부여되는 점수 중에 가장 높은 곳이 홍보 점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냈고 은폐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김병무 의원님, 당시 저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잘생긴 남자 경찰관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네. 생각에 뭐랄까요? 그 사건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뭔가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슈화시켜서 거기에 본인이 연결시키는 아주 독특한 재주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있었던 아까 저는 우리 대변인님이 말씀했던 내용들이 깊이 공감하는 게 65세 정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있었던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국민을 정확히 편가르기 하는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에 열광하고 있는 일부 대중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편가르기식의 발언을 한다라면은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책무나 윤리에 굉장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지만 이 문제가 일어난 거를 바탕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표창원 의원이 어떤 방식의 행동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이 민주당 당 차원의 선택입니다. 윤리위의 회부가 됐어요. 민주당 윤리위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해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대변인은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반여성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술 작품으로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풍자와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의원 주체로 해서 국회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징계까지는 글쎄요, 그건 추후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네,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 정성희 의원님, 민주당은 박근혜 누드화를 내건 표창원을 제명해야 된다. 상당히 센 사설도 나왔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그 국회의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든 적이 있었습니까? 코미디다 그것도. 예, 거의 다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징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가벼운 징계에 머물러서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해왔는데 예, 차제에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자기 딸을 인턴으로 했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그 강도 높은 그런 징계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한테 그 국회 지원 증거를 맡기면 안 돼요. 외부 의원들이나 또 이런 경우야말로 정말 거버넌스가 필요하죠. 시민단체, 여성 각지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 징계를 국회의원 손에 맡기지 말고 좀 외부 의원들이 해서 좀 상응하는 엄격한 징계가 있어야지 저렇게 튀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다가 저렇게 사고를 치는 저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 변호인 1000여 명이 표창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다라는 뉴스도 조금 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윤리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회 윤리위에서 갈 사안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게 3명, 4명 정도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는 인터뷰를 뉴욕타임즈하고 했다고 해서 김영삼, 그리고 통일이 국시지 반공이 국시가 아니다라고 했던 뭐 유성환 의원, 이런 사람 제명됐고, 그럼 이게 나중에 역사에 남는다면 결국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이렇게 했다라는 이유로 제명,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뭐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의 문제인데, 자, 표창원 의원이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자기가 주최하니까 이런 책임과 비판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은 자기 당의 소속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도 또 강한 지지자들은 비판을 하겠죠. 그것까지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어제 한 말, 요새 하태경 의원 멋있던데 이거 딱 인용을 하자면은 가짜 보수는 감옥에 쳐넣어 하면서 종북몰이를 하는데 진짜 보수는 말로 싸워서 저 사람을 고립시킨다. 나는 진짜 보수가 돼서 여기를 비판한다. 저는 그거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표창원 의원과 관련된 3가지 이야기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만이 갖고 있는 코너입니다. 빨라지고 있는 2017 대선 시계, 대선 후보들의 24시간을 낱낱이 파헤쳐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권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시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입니다. 빅텐트, 스몰 텐트, 미들 텐트, 텐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선 룰도 한쪽에선 정해졌습니다. 벌써부터 대권 경쟁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경필 지사가 대권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양경필 지사의 이 대권 선언 한번 볼까요?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중입니다. 감사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치고 있습니다. 마침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창당식을 가졌던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 이 두 사람이 둘 다 대선에 출마하기로 선언을 한 바 있죠. 오늘 대선 시계의 주요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대선 시계 3명의 대선 주자 이야기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반기문의 빅텐트. 빅텐트부터 반기문 중도 하차설까지, 스몰 텐트, 미들 텐트, 뭐 다양한 텐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캠핑이 붐인가요? 과연 이 빅텐트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표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치권의 합종연행 구도, 반 총장을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 빅텐트, 큰 텐트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텐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텐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빅텐트. 그런데 이 빅텐트 안에는 작은 텐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안철수 텐트, 유승민 텐트 하나가 있는데, 자세히 좀 더 볼까요? 좌우로 조금 구분을 해서 빅텐트 안에는 오른방, 왼방이 있습니다. 먼저 오른방에는 상석에 반 총장이 이렇게 떡하니 앉아 계십니다. 아랫목이죠. 그런데 이 반 총장이 작은 텐트와 합류하거나 연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나오고 있는 그 1호 대상이 바로 조금 전 보셨던 바른정당이라는 작은 텐트입니다. 이미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대권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정해지겠죠. 독자 노선을 하거나 바른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게 펼쳐지고 있는 반 총장 입장에서는 일단 오른방을 중심으로 작은 텐트. 이 작은 텐트 안에는 새누리당의 충청 의원과 비박 의원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왼쪽 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왼쪽 방의 상석 아랫목에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앉아 있습니다. 이 손학규 상임고문과 연대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이미 선언이 된 건 바로 이 국민의당입니다. 어제 손 전 대표가 국민의당과 연대 논의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의 이 세력을 중심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반 총장의 텐트와 결국은 연대하지 않을 것인가. 이 빅텐트, 결국 이 빅텐트 밖에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와 남은 새누리당 일부입니다. 이 빅텐트에 과연 실현성이 있을지가 오늘 가장 궁금한데,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뭐 대선도 치러보셨고, 네. 청와대에도 들어가 보셨고, 할 거 다 해보셨으니까 이 빅텐트 가능할까요? 저 앵커도 해봤습니다. 앵커도 해봤죠. KBS 앵커도 해봤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빅텐트, 뭐 스몰 텐트 얘기 나오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쉬워서도 안 됩니다. 쉬워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하게 보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장서서 끌어갈 것이냐는 큰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얘기는 없고 누구 어떻게 가면 유리할 것인지 누가 불리할 것인지라는 정치 공학밖에 없어요. 캠핑 얘기하고 있다. 예, 그렇죠. 예. 정치 공학 얘기만 가지고 지금같이 정말로 힘겨운 상황에 국내외 정세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협조를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전략 전술만이 얘기가 되는 원칙은 떠나고 덕목은 떠나고 전략 전술만이 얘기되는 정치판에서 결국 국민들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 보고 또 속아 넘을 수밖에 없어요. 텐트 보고 결정할 수도 있다. 예. 선거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 못지않게 그 사람이 싫어서 상대를 선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홧김에 서방질하는 사람 참 많아요. 소위 예. 그런 말이 있다 이거죠. 홧김에 서방질하고 나면은 그건 명백합니다. 나도 망신, 내 당사자도 망신, 우리 집안 망신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해요. 그런데 지금 가는 상황이 우리 편 아닌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냥 홧김에 저리 가버릴까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자꾸 양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속이 상하고 하나 제가 오면서 기사를 좀 하나 읽어보고 왔어요.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선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대선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망은 뭐냐? 누가 뭐래도 경제 살리기다. 경제 살리기 통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고 노인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성장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덕성과 개혁 성향 이렇게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였냐면은 부도덕한 사람은 이번에 물러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보이는 사람도 이번에는 우리 안보 문제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되겠다는 도덕성과 안보관.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 속보 한 토막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 시점을 밝혔군요. 2말 3초. 2월 말 아니면 3월 초였는데 2말 3초가 아니라 3중으로 가는군요. 3월 중순까지 늦어도 결론을 짓겠다라는 뉴스 속보 나와 있습니다. 빅텐트를 구성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 측. 그런데 일각에서는 빅텐트는 무슨 빅텐트? 그 중도가 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의 근원지를 싹 추적해보니까 이분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반 전 총장은 설 지나서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설 이번 주말인데 글쎄요. 박 전 대표 어제 반 총장에 대해서 셔터 닫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온실 속에서 자란 분이기 때문에 혹독한 검증을 과연 견딜 수 있겠나. 중도 포기할 것이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좀 개구리 그 올챙이절 시절을 생각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그런 자세, 안철수, 간철수다.
그러면서 계속 철수만 하니까 철수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커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5년의 여정이 정말 쉽지 않은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아성을 쌓아오는 과정이었는데 똑같이 정치의 출발선에 선 그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자기의 젊었을 때는 시작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공격을 퍼붓는 모습이나 평가절하를 하는 모습이 그 마치 왕따를 당했던 애가 나중에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유치한 모습을 봐요. 본인이 했던 어떤 정치적인 경험과 이런 것을 볼 때 좀 폭넓게 품어줄 수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게 좀 그래서 정치인이 된 건가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좀 굉장히 아쉬워요. 혹시 또 논란이 될까봐 안철수 왕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마치 비유를 하자면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과거일 생각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아니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프레이밍이죠. 아니 근데 그때 있었잖아요. 있었던 사람 여기 많아요. 그 캠프 있었잖아요. 중도 하차할 때. 네, 있었죠. 많이 속상했다면서요, 그때. 똑똑히 봤죠. 옆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 박지원 대표가 지금 누구죠? 사무총장한테 얘기하는 거,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얘기하는 거, 당시 안철수 대표한테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온실 속에서 자라나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무소속인 안철수 후보를 계속 공격할 때 늘 썼던 거고. 박지원 대표 저 말만 계속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약간 데자뷰, 저 개인적으로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MB의 말을 빌리자면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거겠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힘들 거야. 뭐 이런 거겠고. 또 하나는 사실상 기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정권 교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이 될 거니까 괜히 끼어들지 마라면서 이제 기선제압의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예요.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아픈지를 아는 거죠.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게 안철수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권 내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뭐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종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반기문 전 총장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에서는 중도 하차인데 그 앞에 앞으로 정치 20년 하겠다. 그리고 대선에 하차할 때도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예전에 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정동영 전 대선 후보 시절에 참 누가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끝까지 하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정치를 계속 할 사람이고 다음에 이 당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나설 거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대선이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죠. 저분이 나는 뭐 정치 개혁에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바른정당이 됐건 새누리당이 됐건 거기 가서 당 대표가 되고 지방선거를 뭐 지휘하고 총선을 가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반 전 총장도 그런 이야기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선에서 불리하다 싶으면은 철수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의 측면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서는 김병무 의원님, 반총총책 측에서는 그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 이 얘기를 나한테 하니 이러고 있어요. 다들 안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좀 좋은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은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하차를 확률은 거의 뭐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이 막 30% 40%의 지지율을 가지 않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변화해야 될 방향은 원톱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가진 권력을 조금씩 나눠서 함께 협치하는 시대가 가고 있는 건데 반기문 전 총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없다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은 앞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기대치를 갖고 갈 것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저렇게 공격하는 지점이 있는 거는 반기문 전 총장을 잡아야지만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략적인 공격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반 총장의 이 빅텐트 그리고 중도 하차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야권의 대선 후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텐트입니다. 민주당의 결선 투표제 룰이 결정이 됐습니다. 표심의 향방에 따라서 뒤집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도가 문재인 대 안희정 대 나머지 비노주자. 뭐 약간 이렇게 벌써부터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이 들으면 화낼 얘기일 것 같은데. 김병무 의원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리고 김부겸 지사가 민주당의 이 대선 경선 룰에 불복하겠다.
네. 불룩한 까닭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은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이 세 분이 모여갖고 야권에 대한 공동정부 구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야권의 공동정부 구상이라는 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라는 거고 지난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될 거로 기대를 했지만 야권이 분열되면서 정권 교체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잘 나간다고 오만하지 말고 야권이 함께 힘을 합치고 권력을 분점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완벽하게 걷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대통령 선거 경선을 확정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찌됐든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구축되고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뒤돌아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어떤 네. 타협이 나올지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이 결선 투표제가 상당히 재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1위를 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50% 이상을 득표율을 하지 못했을 때 1위와 2위만, 3, 4, 5위는 다 떼버리고 1위와 2위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투표를 하자. 거기서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말고 1등 말고 2등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자리를 두고 치열한 삿바 싸움이 벌써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등에 가장 유력한 두 분은 안희정 지사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사람은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상당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반응 한번 볼까요?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금기와 성역 도전의 재미를 느낀다.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안 지사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라면서 언급을 했어요. 나는 2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경선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반면 안희정 지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권 내부에서 문 전 대표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일단 1등 기스 한번 쓱 내고 2위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저 얘기는 이재명 성남시장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데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한 어저께 보니까 4% 정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무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시장이 그 탄핵 국면 딱 끝나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약간 수렴돼가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2, 3위 싸움인 거잖아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다는 건 막강한 그 1등에 이제 대항해서 2등, 3등, 4등이 합하면 그걸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묘미가 있는 어떤 제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전 여러 가지 면에서 결선 투표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난 12년에 대선 때 그때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50% 넘었기 때문에 무의미했지만 이번에는 그 이재명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당내에는 손학규 걔도 있고 김종인 전 대표 걔도 있고 이른바 비노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하다. 나중에 이재명과 안희정이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손을 안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후보를 탈락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결선 투표가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흥행이 됩니다. 흥행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흥행이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 이를 통해서 또 제2의 노무현이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어떤 그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조금 전 저희가 생중계해드렸던 바른정당의 창당과 대권 출마 소식이었습니다. 대선 시기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곧 임기가 끝나는 헌재 박한철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늦어도 3월 13일까지 결론 내겠다. 내야 한다. 마지막 발언을 하고 갔다는 것. 확실한 건 이번 대선은 그렇다면 벚꽃 대선이다. 5월 13일 이전에 분명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저희 돌직구쇼는 대선이 치러지는 그날까지 빨라지는 대선 시계로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대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사이다 같은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